당장 내일 죽어도 미련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고 힘들었고 사는 원동력도 모르겠고 그냥 사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보육원 출신 봅슬레이 국가대표 선수 강한입니다. 오은영의 금쪽 상담사에 출연을 하고 싶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본인이 직접 쓰시고. 직접 써서 메일을 보냈어요. 그죠? 네. 근데 저는 중구에서 태어났거든요. 서울 중구. 근데 중구 주교동 출신은 오은영입니다.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하는데 강한 선수는 이렇게 본인 소개를 할 때 보육원 출신 강한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나요? 제가 보육원에 계속 자랐으니까 보육원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왔으니까 뭔가 보육원이라는 큰 타이틀이 있어야지 저를 소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강한이라기보다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건요. 오은영 박사님을 정말 간절하게 뵙기를 원했던 고민은 그냥 부모에게 2번이나 버림받은 나는 누구일까? 라는 고민. 1998년 1월 1일 태어나자마자 이제 보육원에 입소를 하고 어떻게 보면 부모님한테 버림을 받은 거죠.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육원 생활을 쭉 한 20몇 년 동안 하다가 한 몇 년 전에 이제 아이콘텐트 방송에서 이제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생겨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근데 그 부모님께서 못 나오신다고 그렇게 해서 만남이 성사되지가 않아서 약간 내가 2번째 버림을 받은 건가? 그래서 저는 누구일까도 궁금하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일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지금 마음이 먹먹하고 굉장히 아파요. 결국 우리 강한 씨는 본인의 뿌리를 좀 찾고 확인하고 싶으신 거군요. 그쵸, 저의 나는 진짜, 누구일까? 네. 뭐 이런.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뭐길래 어떻게 부모가 나를 버릴 수 있었을까? 뭐 이제 흔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초등학교 네네. 때나 그럴 때는 네. 단체 생활을 하고 시설 안에서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내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운동 시합이나 이제 육상 시합 다른 일반 가정들을 바라보게 되면 뭔가 나랑 다른데 그렇게 느끼면서 뭐라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그 당시에는 내가 진짜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나. 근데 저는 부모님이라고 해서 엄마라고 해서 저는 엄마의 느낌을 한 번도 받아보지를 않았잖아요, 살면서. 그렇죠. 불러보지도 못하셨을 것 네. 같아요, 엄마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런 같이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조차 저는 못 느꼈으니까 그런 감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강한 씨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요.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라고 보면 나무에 뿌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강한 씨가 내가 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로 주변인처럼 강한 씨 인생에 본인이 주체가 잘 못 되고 맞아요. 끊임없이 본인에 대한 의문과 혼란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를 약간 주변인처럼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그런 아주 근원적인 불안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2번 버림받았다고 아까 표현을 했는데 2번째 버림받은 거는 사실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SNS로 먼저 어머니께서 저를 알아보시고 연락을 줬었어요. 진짜? 네.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하면서 전화 통화까지 하면서 엄청 우셨어요, 어머니께서. 목소리는 들으신 거예요?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부담스러웠는지 못 만나겠다. 다시는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 불안하다, 무섭다. 그리고 아이콘텐트라는 방송을 그 후에 나오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안 나와주고 이제 탐정분께서 나오신 거죠. 어머니의 소식을 알려주시려고. 수소문 끝에 알아주셨는데 14살 때 저를 낳으신 거죠. 그 어린 나이에. 14살 때. 네, 14살, 15살 때. 지금 네. 새로운 가정이 또, 지금은 네, 새로운 새로운 가정이 이루어졌군요. 네, 있어서 네. 저를 못 만나고 계신다. 그래서 어머니의 편지를 받았었어요. 먼 훗날에 친구같이 만나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뒤로도 연락은 따로. 네, 그 이후로는 아예 연락도 안 되고 전화번호 바뀌셨고 아, 뭐 어머니는 어머니의 또 본인의 입장과 또 생각이 있으셨을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상황에서 본인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 저는 네. 어머니를 최대한 이해를 했어요. 원망스럽기보다는 진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이 어린 나이에 저를 낳아주시기에는 엄청 힘든 그런 상황일 테고 근데 저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진짜 리스펙하고 대단한 것 같아서 오히려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들으면서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 그냥 어머니께 날 안 낳아주셨으면 지금 제가 이 세상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거 힘들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도 저를 낳아주셨으니까 그거에 단 한 개만 감사한 거예요. 다른 건 다 뭐 감사할 게 없잖아요. 제가 같이 지냈던 시간도 없고 저를 낳아주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으니 어쨌든 우리 강한 씨가 이 어려운 얘기를 쭉 지금 이제 담담하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 그런데 개인이 내가 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가려면 어떤 문제 상황이나 인간관계에서 갈등 상황에 쓰는 방법, 이거를 방어기제라고 해요. 내가 많이 쓰는 방어기제가 어떤 건지를 알게 됐을 때 나를 훨씬 잘 알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 강한 씨는 쓰는 방어기제가 있어요. 강한 씨는 어떤 방어기제를 쓰냐 하면 반동 형성이라고 하는데 리액션 포메이션이라고 해요. 회사에서 A하고 B가 있는데 A가 상사고 B가 부하 직원이에요. 근데 이 B가 A가 너무 싫어요. 근데 언제나 사람들을 만나면 아우 A 덕에 제가 많이 배웠죠.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후배를 아끼시고. 이건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이런 아주 이 사람에 대한 불편한 마음과 적개심이나 화나는 마음이나 미운 마음이 드러나게 될까 봐 너무 두려워서 이거를 반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 강한 씨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동 형성이 좀 있어요. 어머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겠죠.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또 그 이외에 원망과 미움 이런 게 왜 없었겠어요. 근데 이런 마음들이 강한 씨한테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마음이기 때문에 늘 표현할 때는 그저 우리 어머니한테는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어머니에 대한 미운 마음이 생기는 게 어쩌면 너무나 인간으로서 자연스럽고 반드시 그 자연스러운 마음을 본인이 잘 바라볼 줄 알아야 본인의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그래도 잘 소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미워한다고 해서 강한 씨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미워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강한 씨가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강한 씨 신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그 부정적 감정마저도 본인이 그냥 잘 바라보고 이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맞는 것 같아요. 참, 욕도 하고 싶죠. 저 방금 생각한 건데 지금 25년 동안 제가 이렇게 자라오면서 느꼈던 거를 되새기면서 내가 아기 때로 돌아간다면 굳이 다시 나 안 낳아줘도 된다. 방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난 다시 이렇게 살 용기가 안 나다. 퇴소 후
자립을 혼자 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이 더 저한테 많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흰 도화지에 가운데 점 하나 있는 느낌이라고.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퇴소 전까지만 해도 제가 막 정신과 병원도 안 가고 그랬는데 퇴소 후에 제가 직접 찾아가게 되고 약을 먹게 되고 약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오고 갑자기 우울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자살까지 생각을 하게 되고 한 번은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막 훈련 같은 데 가면 한 달치 약을 받는데 그냥 그걸 다 먹고 죽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 근데 약을 먹으면서 계속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밤에 유서를 썼거든요. 유서를요? 네. 근데 네. 많이 힘들었구나. 아니 유서를 가지고 다녀요? 오, 진짜 여기 있네. 오, 아, 오, 빼곡해라. 빼곡히. 좋네. 나리 씨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제가 읽어도 괜찮을까요? 저는 언제 죽을지 몰라서 미리 유서를 써둬요. 이걸 읽고 있는 지금 나는 아마도 이 세상에 없겠죠. 사람들은 그저 내가 행복해 보인다고 어린 나이에 잘 커왔다고 하지만 너무 힘드네요.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여러 증상이 한 번에 찾아오면서 버티려고 했지만 버틸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강한 잊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남기는 편지 유서 강한. 사실 당장 내일 죽어도 미련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고 힘들었고 사는 원동력도 모르겠고 그냥 사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숨이 잘 안 쉬시네. 네. 네. 그냥 쉬었다가 그래요. 괜찮아요? 쉬었다가 갈까요? 올라가도 돼요? 그래요. 그래도 돼요. 여기까지 아파. 그래 너무 그럴 수 아프지. 있어요. 네. (25년간의) 그 외로움과 아픔과 또 어린 나이로 이거를 겪어내기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강한 씨는 어쩌면 이 말을 제일 듣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 말 한마디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떠한 세상의 손가락질과 막 낭떠러지에 밀리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엄마는. 근데 나는 너라는 생명체가 나한테 너무나 소중했어. 그래서 나는 임신을 유지했단다. 근데 너를 낳고 보니 15살이더라. 나는 그때 너를 키울 수 있는 엄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어. 보육원에서 키우는 게 오히려 내가 키우는 것보다 더 잘 키울 거라고 그 당시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 말과 미안하다. 그리고 얼굴을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얼굴을. 이렇게 닮았구나. 이걸 한번 확인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게 뿌리거든요. 맞아요. 네. 저 친구들 부모님 보면 닮았거든요. 나는 그게 궁금했었어요. 네. 난 과연 누구 닮았을까? 본인이 자기 자신의 삶에 어떤 주체가 돼서 인생의 뿌리를 잘 내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주변인으로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나 자신을 자꾸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보육원 출신이라는 걸 좀 감추고 어린 시절에는 그랬던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내가 부모가 없다는 거를 사람들 앞에서는 숨기고 싶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친구들이 다 물어보잖아요. 막 너희 부모님 뭐 하시냐, 나 너희 집 놀러 갈래. 그렇게 말할 때마다 계속 뒤로 빠져 있어야 되고 계속 친구들한테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저 스스로도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게 들킬까 봐. 네. 그렇지.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그걸 숨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최선이었고. 그때는 강한 씨도 어린 나이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본인이 감당하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보육원 출신이라는 걸 더 좀 강조하나요? 대학교 1학년 때 1학년 대표였어요. 학교. 그래서 교수님께서 너가 대표니까 자기소개를 한번 해봐라 해서 저는 이제 교수님한테 그냥 내는 제출하는 줄 알고 진짜 진지하게 나의 그 모습 그대로 적었는데 그거를 교수님하고 이제 학생들 앞에서 읽었는데 말하게 됨으로써 저의 보육원 출신 거를 어떻게 보면 들키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보육원에서 지냈던 거를 이제 학생들이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내가 그 보육원 출신인 걸 인정하면서 보육원에서 자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본의 아니게 네. 이제 공개가 된 건데요. 과원들한테, 과친구들한테 이게 공개가 된 이후에 좀 어떠셨어요? 내가 숨겼던 걸 말했으니까 편안했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보육원 출신이라고 해서 계속 안 좋게 볼까 봐 그래서 눈치를 엄청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고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친해지면 정이 가면 나를 좀 친형? 친동생처럼 생각을 해라. 그 사람들이 나를 가족처럼 대해줬을 때 뭔가 마음이 가족처럼 대해줬을 때.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네. 가족처럼 지내자. 친형처럼 생각해라. 뭔가 안심이 되고 이 사람은 배신 안 하겠구나. 그러니까 가족이 생겼다라는 느낌이 들 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신 것 같네요. 네.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서는 배신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사실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뭔가 제가 10,000원이 있다고 하면 9,000원은 친구들한테 쓰고 1,000원만 저한테 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 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왜? 잘 보이려고요? 그렇죠. 최대한 친구들 안 떠나게 하려고. 친구들이랑의 관계. 그가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지금은. 이게 들으니까 친구가 야야 우리는 가족하고 똑같아. 가족처럼 돼. 그래서 진짜 가족이 생겼구나 했는데 가족은 같이 사는 가족은 놀러 가지 않거든요. 근데 가족처럼 돼. 그러고 나서 가려고 하면 아니 왜 이렇게 자꾸 놀러 오려고 해. 이러니까 강한 씨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이것이 어디까지 다가가고 어디까지 좀 내가 조금 뒤로 물러서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헷갈리고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특히 친구들 만날 때 제가 계속 일주일 전부터 계속 만나자 해서 만나는 건데 만나자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왜 자꾸 만나냐 친구 없냐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에 저 스스로 힘든 거죠. 친구와 같이 있을 때는 조금 덜 외롭다고 느껴요. 엄청 행복해요. 아무 생각이 안 들고. 우리 강한 씨가 아주 많이 외롭군요. 네, 이 깊은 외로움을 좀 그래도 좀 덜 느껴보려고 가까운 사람한테 자꾸 만나자고 어떻게 보면 조금 매달리는 그런 면이 많네요. 그래서 이제 네. 거절 같은 거 친구들한테 안 된다 하고 했을 때는 갑자기 우울해지고 내가 그 사람이 날 싫어하나? 한 번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제 제가 혼자 살고 있고 그렇다 보면 집에 친구가 저 없을 때 잠시 자도 되냐 하면 자도 된다. 근데 그 사람이 또 다음 주 또 여자친구랑 같이 자도 되냐? 근데 저는 안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친구는 너 변했네? 강한 너 변했네? 라고 하면서 이제 손절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최대한 뭔가
나쁜 모습을 친구들한테 안 보여주려고. 근데 그게 나쁜 모습이 아닌데. 그 친구 손절했어요. 그래서 네.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아니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지. 잘했어. 강한 씨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손절 안 했으면 내가 혼날라 그랬어, 강한 씨. 그건 친구 아니야.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알고 있음에도 계속 하게 돼요. 싸우고 그래서 막. 강한 씨 이런 생각 한번 해봅시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강한 씨의 기준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 야 그거 좀 곤란하겠다 야.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 친구가 야 너 변한 것 같아 나 너랑 손절이야 하면 그럼 뭐 그 친구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또 그 친구의 기준대로 그분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의 기준과 강한 씨 자신의 기준은 잘 구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구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깨달았어. 아니, 깨달았어. 그거 오빠.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남의 기준이 곧 나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내 네. 기준이 자꾸 흔들리잖아. 남의 네. 기준 때문에. 나의 기준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나라는 방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방. 그러면 이 방문을 열고 많은 자극들이 들어와요. 때로는 칭찬이 들어오기도 하고 어떨 땐 비난이나 지적이 들어오기도 하고 정말 이건 위기라는 생각이 드는 일들도 생겨요. 이것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러면 나라는 방 안에서 한번 소화를 해야 내 것인 거지. 나라는 방 안에서 소화가 안 된 문을 열고 들어온 자극들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상상하는 강한 씨의 방에 문을 열고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문을 삑 열고 들어왔어요. 야, 한이야, 나 여자친구하고 너 좀 니네 집에 가서 좀 좀 있으려고 하는데 좀 너희 집에 간다? 너 혼자 자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성이랑 이제 같이 자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하나, 너 어릴 때 내가 안 도와줬어? 너 우리 집에 와서 너 술 먹고 막 쓰러져 사고 다 내가 너 뭐 심리적으로 빨아지 다 해줬는데 너 내가 어릴 때 이럴 거야 진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어려운데? 야 나 오늘 제가 딱 지금 어릴 때 너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딱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딱 똑같은 친구였어요. 그 말을 했어요, 그 친구가. 지금 막 네. 갑자기 막 숨이 막히죠. 안 돼.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빌려줄 것 네. 같아요? 자, 너 어릴 때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이거는 야 갚어 이 얘기잖아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해준 거 너 갚아. 자, 이 갚아 문 열고 들어왔어요. 강한 씨의 방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봐.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야 너 지금 억지로 너 지금 나 너랑 친구 안 해. 음. 이거는 친구로서 부탁이 아니고 약간 강요인 것처럼 느껴지네요. 좋다. 네. 중요한 건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한 씨가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려고만 한 것 같아요. 친구들 만날 때도 그렇고 제가 제 방 안에 들어와서 제가 그렇게 모터를 써서 생각을 바꿔서 내보내야지. 우리 강한 씨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어요. 그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맞아.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디까지 내가 받아들이고 이거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거에 반응하고 해결하고 처리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걸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뿐이지 이거 자체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를 인생에서 못 막아요. 그래도 자원이 많은 사람들은 이 자원이라는 게 내적 자원이 있고 외적 자원이 있어요. 내적 자원과 외적 자원이 그래도 좀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원을 그래도 동원해서 나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우리 강한 씨는 이 자원이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적 자원이라는 거는 내 자신의 어떤 자존감이라든가 자긍심이라든가 내가 여러 가지 감정을 잘 편안하게 조절하는 능력이라든가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 자원을 내적 자원이라고 하고요. 외적 자원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에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외적 자원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강한 씨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풍부하지 않은 편이에요. 이걸 무지하게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후천적으로 자원을 넓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한 씨 외적 자원도 조금 부족한 편이고 내적 자원도 더 늘려가야 해요. 네. 근데 이 외적 자원은요, 제가 하나 약속할게요. 내가 강한 씨의 외적 자원이 되어 드릴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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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격적인 네. 대한민국의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외적 자원으로 네. 오 박사님을 원하시고 계신데 네, 네. 그럼 어떻게 아니 어. 되게 아니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할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은요. 강한 씨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을 고려한다. 그럴 때 혼주석에 상견례 자리에 아 뭐야 가지고 어떻게 네 결혼식장에 어머니 자리에 제가 앉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항상 네. 의문점이었거든요. 네. 아 나는 결혼하고 그렇게 하면 음. 어떤 사람이 과연 앉아 있을까? 감사해요. 네, 마음의 엄마. 음. 낳은 엄마는 아니지만 마음의 엄마가 와. 되어드리겠습니다. 아이, 너무 네, 그거 제가 살아있는 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 있어야죠, 물론. 살아 있으면 건강하셔야죠. 네. 건강하셔야죠. 살아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 그리고 강한 씨가 정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여서 누군가 그 의논이 필요하다 할 때는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